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격이 활달하고 씩씩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의 안식처이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제 이야기를 제보하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았는데요. 젊은 사람답지 않게 평소 전자기기 같은 것을 잘 다룰 줄 몰라서 이 노트북 역시 거의 유물과도 같은 물건인데 사연을 쓰기 위해 이것저것 만지느라 꽤 애를 먹었습니다.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의 도움도 받았죠. 아이들이 엄마 뭐 하는 거냐며 신기해하길래 대강 애들 밥을 차려주고 방문을 닫았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네요. 부디 좋은 목소리를 가진 성우님과 편집자님께서 잘 커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봅니다. 아까 저를 활달하다고 표현했는데요. 저를 묘사하려니 별다른 수식어들이 생각나지 않아 일단은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사교적이고 사람들에게 말 붙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주변의 친구들은 내향인이라고 하죠. 말이 많지 않고 들어주는 성격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의 사연을 쓰기 전 겪었던 온갖 우여곡절들을 그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지내왔답니다. 참 고마운 친구들이죠. 덕분에 산 하나 오르면 산이 등장했던 결혼 생활을 잘 버텨올 수 있긴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제가 진즉에 이혼 도장 찍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낳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도대체 제가 무슨 사연을 겪었길래 이렇게 서론이 긴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야기를 전하기 전 제 어린 시절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 부유한 친정에서 자랐고 전혀 물질적인 결핍 없이 자라왔답니다. 덕분에 위축될 일도 없었고 무엇을 하든 늘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저의 자존감 내지 자신감은 집안의 환경뿐 아니라 유전자의 힘도 한몫했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분들이시거든요. 아버지는 사업가신데 일을 할 때의 냉철한 면모와는 달리 집에서는 한없이 유머러스하고 그저 술 좋아하시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한량 같은 면모가 있으실 정도였어요.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그토록 많은 돈을 벌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하고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께서 찾으신 경로가 바로 공부방을 차리는 일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시다 이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정착하셔서 몹시 그 일에 집중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북적이곤 했답니다. 어머니는 전 과목을 다 가르치실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진취적이기도 했지만 워낙에 어머니 당신 스스로 학고열이 불타시는 분이라 그런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열성을 보이시더군요. 제 생각에 어머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과정 자체를 무척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도와 자연스레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 제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어머니나 아버지나 유쾌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신 덕분에 전 그대로 그 성격을 빼닮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위축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은혜 씨는 대리님 무섭지도 않아? 나는 대리님 무섭던데. 은혜 씨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까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시는데 눈 깜짝 안 하고 말이야. 뭐가 무서워요. 그냥 같은 사람인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봐요. 나는 은혜씨 그 자신감이 멋지다. 은혜씨는 나중에 사업해도 잘할 것 같아. 언젠가 꼭 도전해봐. 분명 잘할 테니까. 안 그래도 생각 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듣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고 가슴 아픈 일이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상처도 받고 속상하기도 하죠. 동료의 한마디에 욱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타고난 성격으로 무던하게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제 남편 될 양반이었어요. 제가 사수이고 가르쳐야 할 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꽤나 소심하고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세심하고 꼼꼼한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회사에 성격이 센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지라 걱정이 되었죠. 징그러운 말일 순 있지만 다 큰 성인 남성에게 모성애가 발동되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정말 너무 한심하네요. 오늘도 파일 정리하는 거 실수했어요. 저 때문에 대리님이 일 2번 하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내일은 잘해야 될 텐데. 너무 걱정돼서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제 존재 자체가 회사의 민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동민씨.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있어요? 동민씨,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내가 가르쳐본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단연코 업무 파악 능력이 출중한데요. 센스도 있고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때 이미 남편은 저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의 레이드를 느꼈지만 당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저만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나갈 참이었던지라 거리를 두었죠. 회사 생활에서는 지루함을 느낀 지 오래였고 저는 학원을 차려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결코 망할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 좋은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열심히 학원 일을 알아보면서도 자꾸만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용기 내어 밖에서 따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이 연애가 되었고 결혼으로 이어지게 된 거였죠. 나는 당신이 나한테 그때 연락할 줄 몰랐어. 진짜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지.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남편은 소심한 성격대로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오로지 이 사람과 잘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결과적으론 연락하길 잘했죠. 결혼까지 이어질 정도로 인연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자서전이나 회고록이라도 쓰게 된다면 인생의 암흑기는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시어머니를 만나면서부터 그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았는데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집에만 계셨던 분이세요. 21살에 시집와서 단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시고 또 왜인진 모르겠지만 자기는 일하는 여자들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결혼한 여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일하며 돈 벌어오는 꼴은 더더욱 싫어하셨어요. 그게 바로 가정 망치는 길이야. 형 모양처라면 당연히 남편 내조하고 얌전히 애들 키우는 게 응당 맞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아가씨? 아가씨도 결혼하면 일은 그만둘 거죠? 네? 저는... 엄마.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당연히 그만두겠죠. 네. 여기서 제가 발견한 반전이 있었다면 남편은 회사에선 그토록 소심하고 발표도 덜덜 떨며 하는 사람이었건만 가치관만큼은 꽤나 보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앞에 두고 첫 만남에서부터 얼른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과 일을 그만둘 것, 이 두 가지를 꺼내시어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혜야, 나는 열린 사람이야. 딸이든 아들이든 성별도 상관없고 딸을 낳았어도 소중히 낳으면 다 내 이쁜 손주고 그렇지. 이 양반도 마찬가지고. 근데 애는 젊은 나이에 낳아야 은희도 편하고 애한테도 좋으니까
둘 다 임신 준비 얼른 하는 게 좋겠어. 그치? 네, 어머니. 근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어느 정도 신혼 즐기고 30 넘어가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 여보? 응. 엄마,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 아직 일 욕심도 있고, 뭐 애는 조금 늦게 낳는 추세잖아요. 그럼 애를 30 넘어서 낳는다는 거야? 아니, 이건 명명백백히 노산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씨부리고 있는 거야? 너희 이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인신 얘기할 때마다 빙빙 말 돌렸냐? 기가 막힌다. 아들, 이거 정말 네 생각이야? 제 귀에 돌리지 말고 네 입으로 말해봐. 네? 아니, 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 아내 말도 중요하고. 얘, 너가 우리 애를 도대체 무슨 말로 살살 꼬셨길래 얘가 이러는 거야? 얘는 일찍 애 낳고 가정 꾸리는 게 소원인 애였는데 네가 아주 물을 제대로 이상하게 들여놨구나, 이 망할 거사. 어머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이 심하시네요. 임신은 부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30 넘어서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이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재촉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곧 쓰러질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시더니 그 눈빛이 살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는 미묘하게 사이가 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거기다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한 사람은 더 있었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신문만 쳐다보시는 분이었고, 도련님은 집안일엔 도통 관심이 없는 분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옆에 있던 시누이가 꼭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새언니, 그 학원이 뭐 얼마나 잘 나간다고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요? 우리 오빠가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인데 왜 굳이 둘이 보려고 하냐고요? 언니 친정이 못 사는 건 알겠는데 저희 집은 넉넉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 그만두셔도 돼요. 그러다 우리 엄마 혈압 높아지겠어요. 시누이는 틈만 나면 제 학원이 구석진 자리에 있는 곳이라며 비웃고는 했어요. 어쩌다 길 가다 한번 들렀다며 저희 학원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대놓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강북에 이런 구석자리에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땐 참고 넘겼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한마디 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걸 또 잽싸게 알아채곤 새침하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 집안이 이랬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상견례 전 내가 좋은 시댁 만났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들었죠. 남편이라고 제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가씨 발언이 무례하고 지나쳤다고 한마디 하면 곧 죽어도 자기 동생 편을 들더라고요. 걔가 아직 어리잖아.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 애인데 애 말에 뭐하러 일일이 반응을 해. 우리가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그냥 무시해. 사람들 앞에선 벌벌 떨며 자기 의견 하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시댁식구가 있으면 무슨 에너지 드링크라도 마신 듯 사람이 기운이 펄펄 넘치고 할 말 안 할 말 아주 당당하게 하더군요. 문제는 그게 저한테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니 시누이 두 사람과 한바탕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아무리 성격 좋고 낙천적인 저라도 결코 넘어가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 학원에 수강생들이 늘어나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때였는데요. 아가씨가 시어머니와 근처를 지나고 있다며 잠깐 방문해도 되냐고 묻더군요. 새언니 커피랑 동료들 선생님들 커피까지 사가지고 갈게요. 문 열어줘요, 새언니. 다짜고짜 약속도 없이 찾아온 것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간식까지 준비해왔던 말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상담실로 데리고 들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학원을 둘러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특유의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말투로 또 흠을 잡으시는 거예요. 내 친구 며느리도 이런 학원 하는데 여기 같은 촌구석 아니고 강남에 엄청 큰 대형 학원 차렸다더라. 가봤는데 세상에 학원 하나가 빌딩이더라고. 1층부터 5층까지 영어 수학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데 대단하더라.
거기다 시어머니한테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꼬박꼬박 용돈 줘, 선물 갖다 바쳐. 그렇게 예의 바른 애가 없더라니까. 우리 아들도 그런 여자를 만났어야 인생이 풀리는 건데 참. 엄마, 언니 다 듣겠다. 삐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저 기센 얼굴로도 우리한테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그만해. 아휴, 난 후폭풍이 벌써 무서워. 아가씨, 어머님, 제가 넉살 좋게 넘어가니까 웃으세요? 도대체 왜 여기 학원까지 와서 사람을 기분 상하게 만드시는 건데요? 여기 제 일터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이에요. 우리 애들이 들을까봐 무섭네요. 안 되겠네요.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어머머머, 거봐 엄마, 내가 뭐라 그랬어. 새언니한텐 커피를 들고 오든 간식을 들고 오든 그런 건 고맙게 여기지도 않아. 그래도 새언니, 내쫓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가씨, 제가 직접 내쫓을까요? 아니면 제 발로 걸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남편이라도 불러서 우리 사자대면 할까요? 일 커지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 말에 그제야 둘 다 조용히 물러나는데 발로 학원 문을 열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똥이 무서워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속삭이는데 정말 열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나가자마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친구들에게 전화해 말을 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열심히 들어주었죠. 그리고 이걸로도 풀리지 않아서 인터넷 카페 같은 공간에 글을 올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딱히 답이 안 나오니 오히려 익명의 공간에서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그중 저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분들을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많이 위로해주셨던 동료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과 아주 기이하게 엮이고 말았어요.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제게만 넌지시 남자친구가 있다고 개인톡을 보내오신 거예요. 저처럼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수영 학원이 아니고 강남에서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셨던 데다가 얼굴도 미인이고 성격도 좋으셨기에 그 남자가 더 궁금해졌죠. 그래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졸랐더니 망설이다 사진 한 장을 보내오는데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도련님이 떡하니 있는 거 있죠? 어머 선생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소개팅 그런 걸로 만난 거예요? 네 선생님, 제 친구가 소개시켜줬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성격도 시원시원스럽고 무엇보다 코드가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제 이상형이 저랑 음식 취향, 영화 취향, 독서 취향 이런 거 잘 맞는 남자잖아요. 그게 다 맞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저희 집안 부유한 거 이런 거 안 따지고 그저 저만 바라봐주는 게 너무 느껴져요.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저희 도련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솔직히 그런 망나니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망나니였습니다.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도련님에 관해 들었던 말 중 좋은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학창시절엔 그렇게 시부모님을 속썩였고 가출을 밥 먹든 반복하며 거기다 돈을 몇 번 훔쳐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이에도 마땅한 직업이 없어 백수를 놀고 있으니 보다 못한 시부모님이 카페라도 차려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론 뭘 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면 적어도 시누이처럼 얄밉게 끼어드는 성격은 아니었다는 거죠. 딱히 집안일 자체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도련님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 고운 선생님이 호감을 느끼게 된 건지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되었죠. 마치 미녀와 야수 같은 만남이었으니까요. 일단은 금방 헤어질 수도 있으니 내 도련님이라고 밝히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도련님이 신바람이 난 얼굴로 여자를 데려오겠다 하더군요. 그때 예감했죠. 아, 둘이 결혼을 하는구나. 그때서야 저는 그 선생님에게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제 동서가 될 사람이었으니 미리 말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제 형님 동서 관계가 된다는 거네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요? 세상이 생각보다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많이 놀랐어요. 아무쪼록 잘 지내봐요. 우리 도련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그이와 사귀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남자 만나도 결혼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남자처럼 책임감 있는 남자는 처음이에요. 우리 그이 집에서도 엄청 듬직한 아들이죠? 책임감이요? 네, 그런 편이죠. 도련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서에게 차마 도대체 왜 날라리 도련님이 좋아요? 라고 묻지도 못하고 잘 지내보라는 당부 인사를 하곤 돌아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동서가 들어오고 지금의 고부 갈등이 악화될진 차마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단 발빠르게 동서에 대한 호구조사를 마치더니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것도 아주 흡족할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만나기 전부터 호들갑을 떨더군요. 아이고, 우리 이쁜 둘째 며느리 참 귀티나게 생기지 않았니? 예연이야, 너 여기 와서 사진 좀 봐봐라.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고 피부가 하얀 게 꼭 귀족 같다. 그치? 그러게, 무엇보다 돈이 많아 보이네. 아니, 실제로 돈 많다며? 작은 오빠 말로는 그 학원 빌딩도 엄마 둘째 며느리 친정 거라는데 엄만 좋겠어? 이게 웬일이야? 우리 작은 오빠가 사고는 많이 쳤어도 여자 꼬시는 능력은 타고났더니 이렇게 쓸 줄이야. 작은 오빠, 솔직히 노렸지? 무슨 노리긴 뭘 노려. 내가 사랑해서 만나는 거라니까. 나는 그 사람 돈 같은 거 관심 없다. 근데 그쪽 예비 장인 어른이 나 차 사주신다고 하더라. 나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거절해도 자꾸 주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어. 거봐 노렸어. 엄마도 이제 노났네. 엄마의 이쁜 둘째 며느리가 엄마 선물도 척척 사다 주고 원하는 해외여행도 보내줄 텐데 좋겠어 아주. 아휴, 그러게나 말이야.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내뱉는 대사들은 참 징그럽게 그지 없었어요. 동서되기 전부터 알던 사람으로서 저는 동서가 어떤 성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정심이 많아 기부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 동서와는 너무 상반돼도 상반되는 도련님의 시댁 식구들까지 보고 있으면 제가 나서 뜯어말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남편은 그게 또 부러웠는지 좋겠다면서 도련님을 질투하더라고요. 저 녀석은 도대체 뭔 팔자지? 우리 엄마 아빠 돈이나 축내던 놈이 갑자기 부자 여자 꼬셔가지고 결혼이라니. 이게 말이 돼? 짜증나.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당신 동생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잖아. 뭘 그렇게 화내. 당신은 속 편한 소리 한다. 당신은 몰라 내 기분이 어떤지. 나도 빵빵한 처가 있었으면 이렇게 대기업의 노예 개미처럼 살진 않았을 거라고. 주식도 더럽게 안 되고 진짜 인생 헛산 것 같다. 왜 여기서 우리 집 얘기야? 내가 당신한테 피해준 거 있어? 당신의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오히려 내 학원에서 한 말들이나 생각해봐. 거기다 김치한다고 불러서 왼종일 학원 문 닫게 하고 김장시키고 그런 것들 생각해보라고. 시험기간이었는데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알아? 그럼 며느리 된 사람으로서 그 정도도 못하냐? 그 쬐깐한 학원 하루 문 닫는 게 뭐 대수라고. 아직도 그 소리냐? 지겹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엄마 욕 좀 그만해. 나도 듣기 싫어. 남편은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잘 나갈 거란 두려움에 저한테 이런 막말을 던졌고 덩달아 남편과 제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한심하더라고요. 능력이 안 되면 받아들이고 회사원으로서 성실히 살던지 왜 만족하지 못하고 처가 탓을 하는지 말입니다. 저 때는 남편이 저희 집안의 실제 재산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솔직하게 다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임신 이야기를 하시며 저보고 빨리 애를 가지라고 강요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만약 제가 친정의 재산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께서 더더욱이나 제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테였고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랬기에 남편 월급이 많은 편이지만 아이까지 데리고 살기에 아주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한 거였죠. 그래, 잘했어. 엄마도 우리 집 재산 그 집에 이야기하는 거 반대야. 사돈네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사람 마음이 그렇잖니. 돈 냄새 맡으면 뭐든 꼬이게 되어 있어. 니네 시어머니도 썩 좋은 성품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럼 더더욱이나 오픈하지 말고 만나. 대신 어려울 땐 엄마가 발벗고 도와줄게. 저희 친정엄마도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셨고요. 물론 저희 집이 아주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시댁 입장에선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은 되었을 테니 그 부분은 저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가 동서를 편애하면서부터는 그 결정을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자 동서가 들어온 것도 모자라 저보다 먼저 임신까지 하자 더더욱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격이 맞는 사람이 들어왔다면서요. 서방님의 말도 안 되는 허세도 더 부풀려졌고요. 형수님, 전 예전에 배우자 잘 만나야 인생 풀린다는 말, 그런 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알겠다니까요. 우리 아내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죠, 엄마? 엄마도 얼마나 좋아요. 사람 잘 들이니까 우리 집안 전체가 폈잖아요. 맞아, 작은 오빠 말이. 이쁜 새언니가 명품도 사주고 내 평생 못 걸쳐볼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주는데 이보다 더한 행운이 어디 있겠어. 오빤 새언니 같은 사람한테 평생 충성해야 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럼 우리 둘째 아가만한 사람 없다.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야.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무엇보다 속에 뭐가 들었는지 가장 중요한 법이지. 저런 예의 바른 마음씨까지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완벽한 며느리지. 누구랑은 상당히 비교가 되지만 말이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알아채잖아. 그런 건 우리끼리 있을 때만 말해요.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새언니 너무 화내지 말아요. 워낙에 저희가 받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 또 꽁하게 굴면서 우리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어라. 맞다. 근데 그나저나 너는 형님이 돼가지고 동서가 임신했다는데 뭐 선물이라도 했니? 아무리 사정이 구려도 그런 건 윗사람이 알아서 잘 챙기는 법이야. 알아서 싹싹하게 잘 챙겨라. 우리 며느라가 기분 나쁘지 않게.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말수가 없는 시부를 제외하곤 시어머니, 시누이, 서방님이 번갈아가며 동서 칭찬을 하는데 저를 비교하며 깎아내리니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결혼 전 뭘 하든 자신감 넘치고 낙천적이었던 제가 시댁에 와서 점점 망가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속이 어그러지는 기분이랄까요. 마치 제가 들어오면 안 될 곳에 잘못 들어온 느낌이 들었어요. 동서가 이 세 사람의 등살에 못 이겨 돈을 써대는 것이 분명한데 왜 자꾸 그런 행위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알던 동서는 착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호구는 아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란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는 건지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어쩔 수 없어요. 이 집안 사람들 다 저만 보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요. 저는 사람한테 약한 사람인가 봐요. 남편 눈을 보면 해줄 수밖에 없게 돼요. 그치만 나는 동서 걱정돼. 서방님 지금 사업한다고 어머님한테 말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동서가 전부 지원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론 서방님 시부모님이 카페 차려주긴 전까지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야. 거기다 카페도 적자였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서 미안해. 근데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어. 적어도 동서는 알아야 하니까. 저기 형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 남편, 제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따로 만나는 것도 그만해요. 명절날이나 시부모님 생신날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저 먼저 이만 들어가 볼게요. 수업이 있어서. 제 말에 동서는 무척 기분이 나쁜 눈치였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단둘이 만나지 말자는 말까지 하며 거리를 두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서방님에게 약한 건지 보고 있자면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서가 서방님 사업을 지원해주고 함께 그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후 동서는 힘들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명절에 만날 때마다 예전에 그 싱그러운 얼굴은 어디 가고 눈 밑에 검은 그늘이 가득하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고 싶었지만 전에 한번 거부당한 적이 있었던지라 쉽사리 손을 뻗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서방님네 회사가 시작한 지 1년째 주저앉았다는 소식이 들렸고 남편은 미소를 걸치며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 미련한 동생놈 때문에 재수씨가 큰돈 날려준 거야. 재수씨네 친정에서도 모른대. 알려주면 당장 이혼하라고 할까봐 재수씨가 비밀로 붙이고 있나봐. 뭐? 정말? 동서 많이 힘들겠네. 이때부터 동서가 심히 걱정되더군요. 동서는 가끔씩 시부모님이 안 보고 있을 때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거나 멍하니 하늘을 보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그 얼굴이 살짝 위험해 보여 저도 모르게 말을 걸게 되었어요. 저희 둘만 시댁 베란다에 있었을 때였죠. 동서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까도 과일 깎다가 손 베고 그랬잖아.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생각이 많은 거야? 그게 형님, 혹시 내일 저녁쯤에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형님 있는 쪽으로 갈게요. 뜻밖의 동서는 마음의 문을 열었고 다음날 저를 만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말입니다. 서방님은 회사가 망한 걸 동서 탓으로 돌리기까지 하는데 여기에 이어 또 다른 사업을 벌리려고 돈을 대달라고 한다고요. 정말 미치겠어요. 시누이는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링크로 보내는 거 있죠. 시어머니도 틈만 나면 절 어디 모임에 끌고 다니시고 돈 많은 며느리라는 거 자랑하려고 저한테 계산까지 시키고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남편은... 동서는 서방님을 말하는 대목에서 더 잊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간 겪은 고생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아마도 서방님은 동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돈만 요구하고 나섰겠죠. 저는 동서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댁의 종이 되지 말고 가부를 살라고요. 만약 서방님과 이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돕겠다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정말이지 진심으로 동서를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서의 모습이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당했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여서 말입니다. 하지만 동서는 이번에도 거절했어요. 작게 고개를 젓더니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아마도 동서는 서방님에 대한 사랑이 깊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혼은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저도 걱정은 되었지만 동서에 대한 생각은 천천히 접게 되었는데요. 제게 경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바로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하룻밤의 일이 임신이란 축복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그것도 쌍둥이였죠. 시어머니는 물론 30 넘어 임신한 며느리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소원대로 돼서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30 넘으면 애한테 안 좋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너 우리 손주 잘못되면 다 네 탓인 줄 알아라? 어머님 왜 낳지도 않은 아이가 잘못될 거라고 단정 지으시는 건가요? 이제 이런 무분별한 비난 그만 멈춰주세요. 말은 참 잘하지. 그나저나 난 아주 걱정이다. 애가 애를 키울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애미여야 교육도 잘 시키고 우리 애들처럼 대기업도 가고 그러는 건데 말이야. 애는 우리 애 머리를 닮아야 할 텐데 아유 그것도 염려되네. 물론 쌍둥이니까 둘 중 한 명은 분명 우리 애 닮았겠지. 그렇고 말고
엄마, 그럼요. 우리 큰오빠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진짜 잘했잖아요. 분명히 우리 이쁜 애기들 오빠 많이 닮았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회사 다닐 적 남편의 사수였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으신 듯 했습니다. 동네 학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동서와 사사건건 비교를 당하다 보니 어느새 제 위치는 바닥으로 떨어진 듯 했죠. 거기다 당시 학원의 수강생들이 적어졌던 터라 더 공격의 타겟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임신까지 했으니 이제 학원을 접고 남편을 내조하는 데 집중하라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은 역시나 동서였죠. 동서가 학원을 포기하고 서방님 사업을 지원해준 걸 예시로 들면서 저 역시 동서처럼 남편에게 희생해야 한다고 여기더라고요. 아이와 남편, 가정, 이런 것들에 희생하는 삶, 그것만이 시어머니에겐 가장 온당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중 누가 그런 고리타분한 옛날 사고방식에 순응할 수 있을까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니라면요. 저는 임신을 했어도 학원을 살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에 매진했고 몸이 부어 더 이상 일하기 힘들게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에게 맡겼지만 아이를 낳고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죠.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가 학원 나가는 것을 보고는 매일마다 남편에게 전화해 그렇게 제 욕을 해댔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저러는 거야. 그치?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맞지? 엄마, 진정 좀 하세요. 물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엔 신경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 에너지는 학원을 살리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저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니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아팠다는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는데 그 어린 아기들이 꼼짝없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첫째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둘째 아이가 신생아 시절에도 자주 아파서 심장을 철렁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어머니가 구태여 한마디를 얹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응급실에 와 울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저에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어. 여자가 30 넘어 애 낳는 건 죄악이라고. 너 때문에 네 애들이 아픈 거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했어야지. 아휴,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 아휴, 우리 불쌍한 손주들. 제 어미 잘못 만나가지고 저 고생을 하네. 어머니, 지금 그 말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이 아픈 걸 왜 자꾸 제 탓을 하세요? 저도 속상해요. 여기서 가장 속상한 건 부모인 전데 왜 어머님이 나서서 자꾸 제 마음에 상처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맞는 말 한 건데 뭐가 속상하다는 거니? 네 동선의 애기 봐라. 건강하게 잘 자라잖니? 그게 다 어릴 때 나와서 그런 거야. 넌 옆에서 보고도 모르겠니? 머리에 똥만 가득 찼나?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시어머니와 그날 대판했을 겁니다. 허나 우스운 건 속으로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픈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도 옆에서 그런 말이 들려오니 저조차도 스스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였죠. 내가 정말 아이를 일찍 낳았어야 했나, 일을 포기했어야 했나 의구심이 생기며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건강해졌을 즈음 그때서야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이런 각성이 생기더라고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이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은근슬쩍 너 때문이라고 탓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영향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라곤 죄다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단톡방도 나가버렸고 다가온 시누이의 생일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죠. 역시나 그 이후 시누이가 저에게 온갖 욕문자를 쏟아내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엄마, 즉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척하며 그 문자를 저에게 보내는 방식으로요.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이었습니다.
엄마, 세연이 제정신 아닌가 봐. 내 생일 때 어떤 문자도 심지어 기프트콘 하나도 안 보냈더라고. 나는 자기 생일 때 화장품 사라고 5만원짜리 쿠폰 보내줬는데 그것도 잊었나?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이게 다 엄마가 며느리 기강 제대로 안 잡아서 이런 일 생긴 거야. 세연이한테 한마디 해. 저는 거기다 대고 어머님이나 아가씨 둘 다 뻔히 보이는 유치한 짓 그만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곤 차단해버렸습니다. 둘 다 민망하긴 했는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연락을 끊고 평화롭게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었을 적 슬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원에 복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아직 아이가 어린 만큼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잠깐씩만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원도 열 계획이었고요. 사실 여기엔 남편이 큰 이유가 되어주었는데요.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하더니 자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실패했지만 난 돼. 내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당신도 내가 잘할 거라고 믿지?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야 했던 아이템으로 그 꿈 이루고 싶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릴 거야. 퇴사할 거야. 뭐? 엔터 뭐? 당신이 그쪽에 인맥이 있어 뭐가 있어. 갑자기 뚱딴지처럼 무슨 엔터 회사를 차리겠다는 거야. 아이들 좋아한다는 이유로 엔터 회사 차리겠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그걸 지금 나한테 통보하는 거야? 지금 말하면 됐지. 뭘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적당히 좀 해라. 네가 뭔데 훈계질이냐? 뭐 이럴 위치가 된다고 생각해? 여보, 난 직장 사수로서 당신 가르쳤었고 그렇게 당신을 알아. 당신한테 이 길은 어울리지 않아. 각자한테 다 맞는 그릇이 있다고. 하지만 남편은 자기 그릇이 작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벌컥 화를 내며 그 길로 사표를 던지고 혼자 나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작하겠다는 원대한 꿈이요. 한층도 세워보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죠. 빚만 쌓였고요. 이때 사정을 알게 된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셨습니다. 거절했지만 부모님께서는 건물도 이미 몇 개나 제 명의로 바꿔주실 계획이었다며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나 사실은... 이때 전 부모님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간 제가 시댁에서 겪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느낀 감정들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부르르 떠시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혼을 선택한다 해도 막지 않겠다고요. 최고로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 주시겠다는 그 말에 전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할 것을 대비해 혼자가 될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갔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지원이 약속되어 있었고요. 물론 전 이를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비밀로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축하 파티 열어주고 싶어 극성이었지만 동서가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중기가 돼서쯤 안정이 될 것 같다고 그때가 되어서야 다시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시댁을 통쾌하게 한 방 날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형님, 어머님이 뭐라도 먹자고 하시네요. 형님도 참석해 주실 거죠? 저 형님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네. 그날 봐.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가 주인공인 자리이기도 하여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동서 얼굴 보고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엔 바로 자리를 뜰 생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동서 얼굴은 아이를 잉태한 엄마의 얼굴이라 볼 수 없을 만큼 콕 굳이 말하자면 참으로 불행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힘없이 저를 바라보며 웃어 보이는데 저는 그만 마음이 아파왔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번날 동서와 저만 알고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나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또 저를 보며 동서네가 서방님 사업에 큰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조만간 사돈댁과 밥을 먹기로 했다고 자랑을 연신 늘어놓으시더군요. 사돈댁도 씀씀이가 대단하신 분들이야. 원래 부자면 심성 나쁘단 편견 갖기 마련인데 사돈댁 보면 그런 생각 싸그리 사라진다니까. 어찌나 통도 크신지 글쎄 사위 추켜 세우시는 것도 그렇고 역시 부자들은 달라. 이번에도 그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사업을 사돈댁이 지원해 주신다지 뭐니. 아유 감사하기도 하지. 우리 둘째 아가 내가 너한텐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다. 아유 근데 임산부가 왜 이렇게 말랐어? 옆에 있는 이 형님이 아주 코끼리 같아 보인다. 어머 그러니까 새언니 내가 좋은 필라테스 아는데 알려줘요? 새언니 진짜 심각하다. 요즘은 아줌마들도 잘 꾸며야 돼요. 내 친구들 애 낳았어도 밖에 나가면 다 처녀로 보던데? 새언니도 관리 좀 해요. 보기가 좀 역하다. 시어머니는 동서위에 가장 좋은 한우를 주문했다며 엄선해온 소고기를 열심히 구우셨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동서 칭찬, 동서 친정 칭찬, 거기에 제 외모 비하를 반복하셨죠. 시내가 옆에서 그걸 거들었고요. 저는 일부러 표정을 굳히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듯이 구워진 것 같은 소고기를 한 접 입안에 넣고 우물거렸는데요. 소고기가 사르르 녹아 들어가는 감각이 느껴지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버럭 성을 내며 제 뺨을 치신 겁니다. 시댁 식구들 전체가 놀라 눈을 뻐끔거렸습니다. 시누이마저 당황했는지 제 엄마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더라고요. 화끈거리는 감각에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그러더군요. 이 개념 없는 년이? 어디 네 동서가 먹을 거에 손을 대 버릇없이. 키우던 개도 너같이 행동하진 않겠다. 아까부터 내 말 싹 다 무시하더니 너는 위아래도 없냐? 너와 네 동서 수준이 다르면 납작 엎드릴 생각을 해야지. 하지만 제가 반응하려고 할 때 그때 저보다 한 발 더 발빠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를 막아서더군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형님은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형님한테 넘어갈 건물이 몇 개인지는 알기는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 지원해준 돈도 다 형님이 지원해주신 거예요. 저희 친정이 아니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 형님이 그러니까 얘가 무슨 돈이 있다는 말이야? 아니 가난한 친정에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없는 학원 가진 네 형님이 무슨... 어머님, 동서 말 맞아요. 저도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네요. 네, 서방님 사업에 투자되는 돈, 그 꼴랑 몇억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동서가 저 붙잡고 엉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친정에 말하면 이혼하라고 할 건데 자기는 손 벌릴 데가 도저히 없다고요. 서방님 저번에 사업 빚이 꽤 컸죠? 그것 때문에 동서는 잘 나가던 학원도 접고 동서가 열심히 번 돈도 그 빚 갚는데 다 썼고요. 시댁 잘못 만난 동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 대신 서방님 사업 투자금 준 거예요. 친정에서 해줬다 말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동서가 저번 날 임신한 채로 저를 찾아와 울면서 이 일을 말하더라고요. 물론 제겐 부모님이란 든든한 뒷배경이 있던지라 그 정도 돈을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도움을 주었고요. 오로지 동서를 봐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제 친정에 관한 사실도 오픈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시댁 식구들, 특히 남편이 기겁을 하더군요. 기겁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그 앞에서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싶어지는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대신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웃이야. 내가 시어머니한테 뺨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 그게 남편이니? 당신은 그냥 영원히 시댁 사람으로 살아. 우리의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니까 헛꿈 꾸지 말고 소송 준비해.
여보, 잠시만. 우리 대화를 좀 하자. 아니, 당신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나 아직 당신한테 할 말 많아. 일방적으로 대화 끊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하자, 어? 남편은 제게 지겹도록 매달리며 그토록 안 하려고 했던 대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망한 마당에 갈데없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는데 제가 부자 친정을 두었다고 하니 당연히 붙잡고 싶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왜 거기에 박수를 쳐줘야 할까요? 이미 떠난 버스 잡으려는 남편이 한심해 전 아이들을 데리고 곧바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보내 확고한 결심을 알렸죠. 물론 소송은 승소했습니다. 예상한 결과였지만 막상 맞닥뜨리니 기쁘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족쇄에서 풀려난 기분이랄까요. 암묵 같던 결혼 생활을 접고 나온 제 스스로가 그렇게나 기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원이 잘 되던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 행보에 어떤 영향을 받은 건지 한 사람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네, 우리 동서요. 동서는 사모님에게 이혼 서류를 날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 너 같은 거머리한테 빨아먹힐 바엔 한강물에 뛰어들겠다고요. 동서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전 잘했다고 마구 칭찬을 해주었네요. 그렇게 저와 동서는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구처럼 이런저런 정보를 교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업종에 있고 한번 시댁이란 지옥에 묶였던 경험을 공유했던지라 이상하게 애틋함이 올라옵니다. 앞으로도 저와 동서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나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엔 아주 강한 확신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디에 털어놓을 곳은 없고 이렇게라도 하여 속을 풀고 싶어 한자 한자 적게 되었어요.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남편은 큰아들이 5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생각에 거짓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안 기다리고 우리끼리 이사 가요? 아빠는 비행기가 너무 높이 있어서 늦게 온대. 우리 따라온다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어. 가자. 그렇게 아빠는 멀리 비행기 타고 여행 갔다는 말로 어린아이들을 달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챈 건지 아이들도 아빠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미 남편의 병원비로 많은 돈을 쓴 후였고 형편이 빠듯해져 내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고향에 있고 싶었지만 고향에선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35년 전 무일푼으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5살 큰아들, 넷째, 둘째 아들과 말이죠. 저희 세 식구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칸방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온몸을 적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덥고 겨울이면 길이 얼어 바들바들 떨며 내려가야 했던 꼭대기 집이었죠. 처음 시작한 서울살이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2 아들 녀석을 키우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더군요. 신봉사 마냥 이 집 저 집 아이를 맡겨두고 일을 하러 나가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소리도 들어야 했어요. 허나 어쩔 수 없었죠. 저는 그때마다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 5살, 4살 아이들이 눈치 보는 법부터 배우는 걸 보니 가슴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돼서 자그마한 가게라도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을 옆에 두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정은 쉽게 나아지질 않더군요. 더는 아이들을 돌봐줄 것도 없어 집에 두고 일을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밤낮 가리질 않고 일을 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요. 밤에는 휴지, 사탕, 찹쌀떡 등을 들고 술집을 전전하며 팔았어요. 제가 이 일이라도 해야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가난하지 않게 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술안주로는 찹쌀떡이 딱 맞는데 한 팩에 3,000원 드셔보세요. 떡이요?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인데 아줌마 술 따라주고 내 무릎에 앉으면 내가 이거 사줄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니 그럼 술 말고 무릎에만 한번 앉아보지. 어느 가게에 들르면 소금 한 바가지를 맞고 나오는 날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취객들에게 욕을 먹은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가게를 나오며 눈물이 흘러나오곤 했어요. 제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망가진 건가 하는 생각들로 흘러가곤 했거든요. 남편만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는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루빨리 제 가게를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 눈칫밥 안 먹게 할 수 있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훈아, 상철아, 엄마 왔어. 평소 같으면 제 발소리만 듣고도 문을 벌컥 열고 나왔을 아이들이 기척도 없더라고요. 잠이 들었나 해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이 들었는지 쪼그려 누워있더군요. 이불을 덮어주려 방 불을 켰어요. 불이 켜지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금까지도 가슴이 저릿합니다. 작은 아들 녀석은 잔뜩 웅크린 채 넘어져 있었고 큰아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상훈아, 상철이 왜 이래? 어? 그게 엄마 오면 같이 라면 먹으려고 끓였는데 상철이가 옮기다가 넘어졌어.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파. 아니야 엄마, 상철이 아프다고 계속 울었어. 병원 가야 해 빨리. 큰아들의 말처럼 작은아들의 허벅지 안쪽은 화상을 입은 채 벌겋게 살갗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엎어진 라면 냄비가 있었고요. 당장 아이를 둘러엎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가는 내내 자기는 괜찮다고 했어요. 녀석을 업고 가는 동안 제 등은 너무 뜨거웠어요. 화상을 입은 채 처치도 못하고 한참을 있어서였는지 몸에 열이 올랐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아들은 그제야 엉엉 울더군요. 어른도 아프다고 하는 화상 치료를 받으며 아들은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야 두 아들과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한 손은 큰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힘없이 제 등에 엎여 잠이 든 작은 아들을 토닥이면서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빚을 지더라도 당장 가게를 구하자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구해 작은 방이 딸린 가게를 얻었어요. 저와 아이들은 그렇게 작은 국밥집이지만 저희만의 집을 갖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가게를 운영하려니 모든 게 버거웠어요. 당시에야 가게를 운영하는 요령도 몰랐고 손님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말 그대로 어수룩했으니 매출도 그저 그랬어요. 그래도 몇 달이 지나 서서히 가게 일이 손에 익자 저희 어머니를 닮아 손맛이 좋았던 저는 손님들의 입맛을 꽤 많이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사오고 한참을 국물을 내고 가장 신선한 고기를 넣고 참 부지런히도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었어요. 새 노트를 사주고 새 운동화도 사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새 것을 갖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행복이 또 없더라고요. 허나 단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 아빠의 빈자리가 채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형님, 나는 우리 상훈이 상철이가 어디 가서 아빠 없이 큰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게 참 무서워요. 특히 상철이 녀석 속도 깊어서 저한테 당최 속을 털어놓질 않아요. 분명 저도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 빈자리도 느껴질 텐데 한 번을 얘기하질 않더라고요. 그 녀석이 다 자네 생각해서 그런 거지. 자기 어미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니까. 미안해서 그런 거지, 이 사람아. 맞아요, 형님.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쵸? 근데 상철이 녀석 교복을 빠는데 주머니에 가정통신문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성함이 뭐냐, 직업이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환경 조사하는 거. 그런데 그 녀석 아버지 성함 적는 곳에 낙서했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아빠 이렇게요. 그걸 보고 한참 울었어요. 그 녀석들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겠어요? 이게요, 형님. 제가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안 채워지나 봐요. 가게 문을 닫은 저녁, 술 한잔을 하며 이런저런 넋두리를 친한 형님에게 했었는데 그 얘기를 둘째 아들 상철이 녀석이 문 밖에서 들은 모양이더군요.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며 저에게 편지를 쥐어주었어요. 아직도 편지는 제 방에 고이 보관하고 있어요. 엄마, 저 상철이에요. 저도 이제 어느덧 19살이 되었네요. 얼마 안 있으면 저는 성인이 됩니다. 엄마의 노력 덕분에 형이랑 저는 항상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 번도 아빠가 살아계시는 다른 친구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저희한테는 엄마가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있어 엄마는 아빠이자 엄마였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성인이 되면 엄마를 도울게요. 엄마 옆에서 배우면서 엄마가 해오신 일 제가 이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형이랑 제가 얼만큼 잘 읽어나가는지 아빠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엄마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엄마, 항상 감사합니다. 상철 올림. 아이들에게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요. 아이들만큼은 번듯하게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편지를 읽고 나니 그런 생각을 한 제가 부끄러워지더군요. 내 일을 이렇게나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왜 못나게 생각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첫째 아이는 서울의 대학에 진학을 하였고요.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제 밑에서 가게 일을 배웠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은 죽은 남편을 닮아서인지 그렇게 부지런하고 손님들에게도 싹싹하기가 그지없었어요. 또 저와 달리 아들 녀석은 젊어 가게 홍보와 인테리어도 요즘 시대에 맞게 잘 해나가더군요. 덕분에 손님도 제가 운영할 때보다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둘이서만 하던 가게에 직원도 몇 명이나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가게가 커져 2호점, 3호점도 내게 되었고요. 그러다 하루는 둘째 녀석이 저에게 봉투를 내밀더군요. 엄마, 이거. 이게 웬 돈이야? 그냥 엄마가 나랑 형 키우느라 고생한 거에 대한 내 마음이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가게에서도 월급으로 가져갔잖아. 됐어, 엄마 마음만 받을게. 아니야, 나 돈 쓸 것도 없잖아. 내가 쓸 거 충분히 모아두고 엄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줘요. 그 돈은 차마 쓸 수 없어 둘째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고이 넣어두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큰아들은 대학도 갔고 둘째 아들은 일찍이 제 밑에서 일을 배워가고 있으니 우리 세 식구 걱정 없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조금 섭섭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둘째와 달리 큰애는 연락이 없었거든요. 제가 몇 번 연락을 하면 엄마 나 지금 바빠서요 하고 전화를 끊기 일쑤였고 집에 좀 오라고 해도 엄마 공부하느라 바빠서 집 갈 시간이 없어요 하고 퉁명스럽게 받아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첫째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기른 자식인데 이렇게 몸이 멀어진다고 엄마도 잊은 건가 싶어 속이 참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큰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마만인가 하여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도 못하고 나갔는데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을 늘여놓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 아니요, 걔랑은 헤어졌죠. 다른 애예요. 아, 그래. 근데 엄마 생각에는 취직을 먼저 하고 결혼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 그건 안 돼요. 저희 아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돈 좀 보태주세요. 뭐? 말이 돈을 보태달라는 거지. 이건 거의 반협박이었어요. 엄마가 아니면 자기는 길거리에 앉을 판이라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다 대학 졸업반을 앞둔 애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장 아이가 생겼다는데 결혼을 막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같은 과 동기인데 꽤 오래 교제를 하였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요. 별 수 없죠. 저는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아이들이 살 집, 생활비까지 제가 감당해야 했어요. 큰아들은 취업은 생각도 안 하고 사업만 하려 했거든요. 엄마, 이건 진짜야. 확실한 정보라니까요. 진짜야. 딱 5천만 원만 투자해봐, 나한테. 어머니, 상훈 씨가 이번엔 괜찮은 아이템이 있나 봐요. 그 일 딱 한 번만 믿어보시고 투자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놈의 투자. 큰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였어요. 작은 아들 녀석은 형이 이것저것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니 믿고 보태주자고 했고요. 처음에는 저도 아들이 그래도 울며불며 잘할 수 있다고 애걸하길래 부모로서 흔쾌히 돈을 내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니 이놈이 저를 그저 금고 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허나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술만 먹으면 난리를 쳐대길래 참 많이도 돈을 줬네요. 그러던 중 둘째 아들 녀석은 군대에 갔고 저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혼자 운영을 감당하려니 버거워 큰며느리를 직영점에 앉히고 관리하게 했고 저는 체인점들을 돌아다니며 관리했고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달력을 보니 다음 달이 제 생일이더군요. 늘 오는 생일이라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테지만 아이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생일이라니 조금은 적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들뜬 마음에 오랜만에 꽃단장을 하고 옷까지 새로 사 입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갑자기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지금 빨리 처가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엄마 생신인데 어쩌지? 아니야. 어여 가봐. 괜찮아. 얼른 가봐. 미안해, 엄마. 아들의 전화를 끊고 나선 어쩔 수 없이 혼자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사돈이 편찮으시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약을 지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친구는 이상하게 제가 호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나도 우리 애들이랑 여기 왔어. 얼굴이나 좀 보자. 여기 로비에서 만날까? 뭔 소리야. 저는 지금 서울이네요, 아주머니. 어머, 그래? 아니, 상훈이랑 상훈이 식구가 보이길래 너랑 같이 온 줄 알았지? 너 오늘 생일이라 가족여행 온 줄 알았다, 얘. 전화를 받는 내내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장모님이 편찮으신 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끼리 놀러 간 거였어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지. 그럼 좀 덜 비참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한참 젊을 때 저희 부부 여행 다니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서운해하지 말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을 가눌 길은 없더군요. 그리고 터덜터덜 집에 오니 택배가 와 있더군요. 그건 작은 아들 녀석이 그 작은 군인 월급을 모아 미리 보낸 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박스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그 후 큰아들 내외에게 딱히 내색하지 않은 채 평범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대형 사건이었죠. 저기 큰 사장님,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김 실장? 저 다른 게 아니라요. 작은 사모님 계신 직영점에서 자꾸 정산이 빈다고 연락이 와서요. 정산이 비어요? 예, 매출액 중간 확인할 때마다 자꾸 금액이 달라지나 봐요. 그런데 그게 작은 사모님이 카운터에 계실 때만 유독 그래서. 우선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요, 김 실장. 말을 들으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직영점 매장에서 넘겨받은 CCTV 영상을 돌려봤어요. 설마 아니겠지가 아니더군요. 큰며느리가 카운터를 보며 현금으로 들어온 매출을 매상에 올리질 않고 현금으로 챙기거나 특정 테이블을 메뉴를 누락시켜 등록한 후 돈을 챙겨두었더군요. 저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 당장 큰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 부르셨어요? 어머니, 이번에 상훈 씨가 진짜 괜찮은 동업자를 찾았거든요. 아가, 돈이 부족했던 거니? 돈이요? 그래, 카운터에 돈은 왜 가져갔니? 월급이 좀 적었어? 나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더 줬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저 지금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돈을 가져가요? 내가 가게 CCTV 위치를 이곳저곳에 해두었어. 이런저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카운터 외에도 이곳저곳에 CCTV를 설치해둔 사실을 며느리는 몰랐나 보더군요. 제가 CCTV 얘기를 하자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듯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며느리는 그제야 엉엉 울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생활비? 내가 너희 내외 생활비랑 네 월급은 따로따로 주고 있는데. 그게 빚을 좀 갚느라고요. 큰 빚은 아니고요. 저랑 상훈 씨가 진짜 급할 때 가끔 빌린 게 조금 커져서. 빚? 저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말인데 빚 좀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빚만 갚아주시면 저희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 앞으로 이런 일도 없을 거고요. 상훈 씨는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도 못 꺼내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자 찍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어머니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도 몰랐던 빚을 대체 어디서 만들어 온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다 자기 잘못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빚부터 갚아달라는 며느리의 행동이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서까지 제가 감싸주면 큰아들 내외를 망치는 길인 것 같았어요. 너희 욕심 때문에 생겨난 빚을 내가 왜 갚아주니? 언제 너희들 필요하다고 한 거, 은영이 육아에 필요한 거 안 해준 적 있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상훈이랑 네가 가게에서 받는 월급으로 알아서 메꿔라. 그 전까지는 생활비도 없어. 이만 가봐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진짜 섭섭해요. 상훈 씨 장남이에요, 어머니. 장남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죠? 장남이 거지같이 사는 꼴 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저도 생각이 있어요. 며느리는 저렇게 말하고는 휙 나가버리더군요. 그날 밤에 큰아들 녀석은 술에 잔뜩 취해 전화를 걸어와서는 지 안사람이랑 똑같은 말을 떠들어대더니 또 끊어버리더군요.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건지, 내가 돈 버느라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건지 그날 밤 내내 하염없이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두 내외가 찾아와 엉엉 울며 한 번만 도와달라 하더군요. 굶어 죽겠다고요. 참, 겨우 일주일을 못 버티다니. 엄마, 이 사람 말이 심했어요. 이 사람도 진심이 아니었대요. 그만 화가 나서 그만. 그래서 한 말이에요. 사람이 화나면 무슨 말은 못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사실 엄마에게 말은 못했지만 죽을 맛이었어요. 엄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네, 어머니,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돈 훔친 것도 그렇고 다 잘못했어요. 두 명은 아주 저를 밤낮으로 괴롭혀댔어요. 어찌나 괴롭히던지 제가 좀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다 큰 며느리가 어느 날 보이지 않더군요. 물으니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어젯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군요. 결국 도와줬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사업 얘기는 하지도 말고 가게에 나와서 일을 배우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 후에는 정신을 좀 차린 건지 다행스럽게도 가게 일은 곧잘 하더군요. 그리고 마침 둘째 아들 녀석도 군에서 전역을 하였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 둘째는 첫째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둘째가 제 옆에 있으니 새삼 든든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도 되었는데 일만 하는 아들의 청춘이 아까웠거든요. 가게 직원들 중 아들보다 2살 어린 여직원이 있었는데 참 성실하고 밝은 친구라 저런 친구가 아들 녀석과 마음이 닿는다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우연히 방문한 가게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현이야, 이것 좀 먹어봐. 저번에 먹고 싶다고 했던 도넛. 어머, 오빠 어떻게 사왔어요? 이거 일찍 품절되는데. 정말 고마워요. 당연히 네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잊을 리 있어? 얼른 먹어. 사람들 오면 내가 직원 간식으로 사왔다고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가을 저녁 아들 녀석이 밖에서 외식하자고 하더군요. 그냥 오랜만에 둘이서 외식이나 하자고 말이에요. 문이 드르륵 열리고 아들 녀석이 들어오더군요. 익숙한 얼굴과 함께요. 모두 자리에 앉고 나서야 아들 녀석이 입을 열더군요. 가게에 또래가 둘뿐이다 보니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도 환하게 웃음을 지으며 축복해 주려는 말을 하려 했어요. 근데 예비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저 큰 사장님, 사실 이의는 빨리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계속 미뤘었어요. 자신이 없었다니요? 어떤 게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뵌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도 몇 해 전 돌아가셔서 저 혼자거든요. 이런 제 환경이 혹시나 염려돼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제 며느리는 그 말을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에 저는 답변을 해주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가게에서 그렇게 못된 사장이었어요? 나는 현이 양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머님이 정말 현이 양을 잘 키워주셨네요. 살아계셨다면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드렸을 텐데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내 의견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내 의견이 필요하다면 난 현이 양이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이 녀석이 현이 양이 있어서 그렇게 밝아졌던 모양이야. 내가 참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아들 녀석은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였어요. 며느리가 가족이 되고 가게도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며느리 내외의 부지런함과 싹싹함이 빛을 발한 거죠. 하지만 첫째 녀석은 그런 둘째 내외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제가 둘째 내외를 아낀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둘째 며느리 외모에 대한 험담도 하더라고요. 재수 씨는 점점 살이 찌는 것 같아. 어째 점점 더 못생겨지는 게 둘이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이 걱정될 정도라니까. 너 말에도 정도가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동생 들으면 어쩌려고? 아니 뭐 사실이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어머님, 농담이에요, 농담. 거기에 첫째 며느리까지 보태는데 참 제가 다 부끄러워 이 아이들을 어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쩜 그리 철이 안 들었는지. 게다가 제가 언젠가 둘째 쪽 안 싸더니 자궁 쪽에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셔야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조금 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어찌나 저를 들들 볶아대던지. 어느 날은 글쎄 저희 집에 저녁 먹으러 와선 두어 시간 동안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해주시면 어떡해요? 애들 버릇 나빠진다니까요. 나중에 또 엄마한테 돈 달라고 보채면 어떡해요? 맞아요, 어머님.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 말아라. 걔네들 오히려 지금 그 돈 갚겠다고 나한테 다달이 입금하고 있어. 가족이어도 이렇게 자꾸 의지하게 되면 자기들 자립심 없어진다고. 그러니 더 말 붙이지 말아라. 제가 나중엔 이렇게까지 말하자 둘 다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내외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했지만 정말이지 고집스럽게도 그 돈을 제게 다 갚더군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죠. 사실상 둘째 내외 덕분에 가게도 확장하고 제가 일하지 않아도 마음을 놓을 수 있으니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답니다. 허나 반대로 첫째 내외는 어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꾀만 부리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점점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를 붙잡고 그러더군요. 엄마, 나 몸이 피곤해서 일주일에 6번 다 나가는 건 무리예요. 내가 명색의 사장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가게에 주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엄마 원칙인 거 모르니? 늘 지켜온 원칙을 이제 와서 어기면 어쩌겠다는 거야. 거기다 너는 엄마가 사정을 봐줘서 이미 출근도 늦게 하잖니? 출근 그거 몇 시간 늦게 한다고 몸이 나아요? 며칠째 몸이 계속 쑤신다고요. 아님 가게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주시던가요. 제 것도 아닌 가게이니 제가 욕심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야?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시작된 신랑이는 점점 커져 싸움이 되었고 나중엔 둘째까지 화가 나 첫째를 지적하고 나섰어요. 허나 첫째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냐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엄마, 솔직히 이 집 장남은 나예요. 내가 둘째 쟤 군대 가기 전부터 이 가게에서 엄마 일 도와가며 일했다고요. 근데 왜 가게 하나 못 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고도 부모예요?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첫째는 사업 자금을 받아 홀라당 까먹은 건 생각도 안 나는지 제가 마치 자기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둥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던지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막상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애들 아빠 없이 고생고생하며 키웠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이 나이 때까지 살았나 하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머리를 콱 박고만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애들 아빠 사진을 꺼내보며 숨을 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몸 여기저기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눈앞도 뿌옇고 어지러질했어요. 게다가 가게 상황도 바쁘게 돌아가게 되면서 손 갈 때는 더 많았죠. 둘째 애들은 저에게 쉬라고 계속 권유를 하긴 했지만 저는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내외와 함께 영업 마무리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시커매지더군요. 그 뒤로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더군요. 그런데 둘째 내외가 절 보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첫째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그 후 저는 아이들에게 왜 고작 쓰러진 걸로 우냐며 달래주곤 몇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죠. 솔직히 검사를 받으면선 당연히 과로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았고 몸도 무리했으니까요. 허나 제 예상과 달리 의사로부터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어딘가 마음이 허탈해지기도 하고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게 실감이 되기도 하고 일을 좀 덜 할 걸 후회도 되고 남편도 생각나고 네, 예상하신 분들 있겠지만 제가 암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초기가 아니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엄마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큰아들은 이제야 자신이 한 짓들이 다 미안하고 죄스럽다며 제게 울고불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리 제가 달래도 수술 전까지 눈물을 멈추질 못하더라고요. 그런 첫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첫째 때문에 비록 마음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첫째가 날 걱정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금은 나아진 기분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기간은 사실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힘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아들 내외가 꾸준히 와 간병인도 쓰지 않고 저를 돌보고 특히 둘째가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첫째가 제 곁을 꼭 지키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이겨내고 퇴원하는 날 저는 너무도 끔찍한 진실을 알아버렸답니다. 첫째 내외가 잠시 병원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온다길래 아이들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참을 지나도 오질 않아 혼자 힘든 몸으로 병실을 나섰어요. 마침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연기 어땠어? 어색하진 않았지? 괜찮았어, 아주. 그래 다행이다. 이제 엄마한테 재산 나눠달라고 말하려고. 엄마도 솔직히 이제 죽은 문턱까지 밟아봤으니 생각이 달라졌을 거 아니야? 아무리 노인네라도 결국 오래 못 살 건데 미리미리 주고 죽어야지. 그럼 자기가 눈물 연기도 하고 어머님 걱정하는 척도 많이 했으니까 뭐라도 더 올 거야. 장남인데 당연히 많이 해주시겠지. 들으면서도 제 귀를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걸 겨우 힘을 주어 지탱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차라리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첫째 내외에게 가 멱살을 잡고 싶었죠. 허나 그럴 힘도 없었고 그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이 가득해져서 그대로 첫째 내외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침 둘째 쪽도 집에 와 있길래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 대신 짐 정리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있을 때도 저는 멍하니 TV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저녁 때쯤 첫째가 조심스레 입을 떼었습니다. 엄마,
이제 미리 재산을 나눠주시는 건 어때요? 미리 나눠주시면 저랑 상철이가 얼굴 붉히지도 않을 테고요. 형, 엄마 태어나신 지 하루도 안 됐어. 그리고 나는 엄마한테 재산 받을 생각 없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냥 엄마 가게 이어서 운영할 거야. 어머, 왜 저희를 나쁜 사람 만드세요? 그럼 재산 안 받겠다는 각서라도 쓰시든가요. 그리고 동서는 직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서방님을 꼬드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동서 속을 뻔히 알지. 돈 보고 시집 온 거 아냐? 근데 어떻게 재산에 욕심이 없을 수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형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한 거 가지고 뭘 심하긴. 엄마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랑 상철이랑 지금 잘 나눠주셔야지 나중에 분쟁할 일 없지. 사람 일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때 제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첫째 아이를 불렀어요. 상훈아. 네? 너희 식구 데리고 나가라. 불편하다.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나가기 싫으면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상훈아, 상철아, 그리고 아가, 너희들까지. 둘째야, 너는 녹음기 켜. 둘째 며느리는 제 말에 녹음 버튼을 눌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보며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도 재산을 미리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엄마가 너희에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 가게 체인점 운영 비용이 들어오는 곳이 10곳이고 이 집 건물도 엄마 거고 제주도에도 엄마가 사놓은 땅이 있고 노원에 있는 꼬마 빌딩까지 이게 내 재산 전부야. 이 집 있는 건물 이거는 내가 죽기 전까지 내 것으로 하자.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상철이 네가 체인점 10곳, 제주도 땅, 노원 꼬마 빌딩, 그리고 엄마가 죽고 나면 이 건물까지 다 가져가라. 제 재산이 그렇게나 있는지 아이들은 몰랐어요.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혹시나 아이들이 제게 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면 엄마 재산을 믿고 망나니처럼 살아갈까 봐서요. 괜히 밝히지 않았나 싶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제 선견지명이더군요. 만약 제게 그 많은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큰아들은 한 푼이라도 뺏기 위해 달려들었을 테니까요. 그 와중에 큰아들 내외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입이 떡 벌어져서는 실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미리 말 안 했어? 진즉 말하지 그랬어. 나는 가게는 필요 없고 제주도랑 노원만 줘요. 상훈아, 나는 이제 네 엄마 안 할 거고 너도 이제 내 자식 아니니까 이 집에서 나가주겠니? 뭐라고요? 내 말 지금까지 뭐로 들었니? 엄만 너한테 재산 줄 생각 한치도 없어. 제 말에 큰아들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며 저에게 다시금 물었고 저는 병원에서 들은 그대로를 다 얘기해 주었어요. 더는 애써 연기할 필요 없다. 나가라! 그러자 작은 아들은 형과 형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번긋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도 큰아들 내외는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싹싹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허나 저도 이번만큼은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죠. 작은 애의 조언에 따라 저는 더 단호한 태도를 취했고 이사까지 갈 기세를 보이자 그제야 둘 다 포기를 하더군요. 작은 애는 아직도 형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분을 참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럭저럭 마음을 잘 추스리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이런 식으로 인연을 끊는 것도 두려웠고 어린 시절 순진무구했던 큰애의 모습이 꿈에 나와 괴롭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아이를 계속 도와주고 품는 것이 아닌 이 선택이 잘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또 둘째가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지 수시로 찾아와 안부도 물어주고 챙겨도 주고 있어 외롭지도 않고요. 오늘을 이후로 이 이야기는 제 마음에만 담아둘 것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두서없는 노인네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